안녕하세요. 독종 시청자 여러분. 독종의 독한 놈 야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독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 종목을 선정을 해서 왜 그런 식의 그 종목들을 왜 보유냐 매도냐를 결정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별로 해서 몇 종목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또 통합적으로 본다면은 펀더멘탈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주식의 분석의 가격을 형성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총 선정한 종목 한 7, 8개 종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보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도 있고 또는 매도를 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강력 매도를 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그것들의 그 시점으로부터 어떤 흐름을 타고 갔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제가 그 시점에서 어떤 결정, 그 매도면은 매도, 보유면 보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 1화 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2014년 4월 29일 우리 독종이 처음 방송됐던 날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뤘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일단 저희가 계산할 때는 매도 의견을 강력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의 흐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때 2014년도 상황이죠. 2014년도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2014년도 그때 당시로 보면 삼성전자는 약 150만 원 정도 근방에 있었죠. 150만 원 정도에서 근방에서 놀다가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7만 원대까지 하라 그랬죠. 107만 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컸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158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150만 원 선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죠. 등락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가장 시장에 강력한 마취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부분.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역사상 10조 원 영업이익 달성이라는 포커스가 거기서 포인트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자들은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가 적정 주가가 180이다, 190이다, 200이다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관 투자가들은 전부 다 170만 원에서 180 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외국인들도 180에서 190 정도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달성하면은 180만 원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만 원이라도 내가 이거를 사면은 20% 수익은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포커스가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과 방송, 이런 부분, 미스미디어 쪽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그걸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싫어도 그걸 안 사면 바보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거기서 작용되는 건데, 사람은 군중심리에 휩쓰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과 서울려는 사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동질성을 부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던 건 뭐냐면은 이미 10조 원이라는 돌파구가 온다손 치더라도 이 종목이 160을 돌파하진 못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4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제가 배워야 선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소고기만 파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돼지고기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최고가를 하는데 중저가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가치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조 원은 돌파하겠지만 그 지점이 지나가게 되면 10조 원은 다시 돌파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조 원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조 원 돌파되는 그 지점에서 보면 지수가 종합주가지수로 본다면 그때 당시가 2013년도입니다. 그때가 이 지수가 2050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2050 부분에서 150만 원을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조 원 돌파되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이때도 2060, 70까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꺾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10조 원 돌파 발표하는 그날이 삼성전자에 꺾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07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107만 원 왔을 때 어떤 뉴스가 떠요? 영업이익이 6조 원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0조 원이라는 먼저의 그 미끼에 빨려 들어감으로써 뒤에 그 후발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두 번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올 4월 달이죠. 4월 10날이 아마 삼성전자가 꺾여 내려가는 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지수가 튀어나가요. 2180, 100에 있다가 삼성전자 쭉 꺾이는데 지수는 2180까지 갑니다. 이때도 아마 올 4월 달에 제가 배워야 산다 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발 물러서라. 삼성전자가 무너진다고 해서 120만 원이나 110만 원까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 사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는 아마 117만 원 정도 찍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갤럭시 S6가 판매되면은 대박을 칠 거라는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했어요. 2천만 대가 3천만 대다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고요. 진짜로 2천만 대가 나면 그 주가는 상실되는 겁니다.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호재의 역할로서는 14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왔지만 실제로 갤럭시 S6를 오픈한 상태에서 보면은 판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갤럭시 S4나 5처럼 이게 뭐 한 번 주문하면 한 달, 두 달 기다렸던 게 아니라 갤럭시 S6 이번에 엣지 새로 발표한 거는 다음날 가면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재고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판매 대수, 뭐 단기간에 2천만 대에서 3천만 대에 대한 판매 대수는 분명히 허수일 거라는 거예요. 허수입니다. 허수.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실적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6조 원대로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0조 원일 때 15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은 10조 원을 15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6조 원 때면 10조 원의 40% 아래 지점입니다. 60 지금 6조 원대죠. 그러니까 10조 원에서 빼기 6조 원 하면 40% 아래 지점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나가겠어요? 150만 원에서 40% 아래 지점이 100만 원 초반이나 전후가 맞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제가 2014, 이 독점 첫날 우리 삼성전자를 논할 때 강력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경남제약인데, 이거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때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노코멘트로 갔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드렸고. 하지만 이게 이제 다 상황이 끝난 상태니까 이제서야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남제약을 매수했던 지점은 2,000원대에서 1,000원대입니다. 2,000원대에서 1,000원대 저희가 매수를 시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별그대, 그죠? 김수현 씨가 나가는 별그대. 그때 김수현 씨가 레몬안을 빨고 다녔단 말이에요. 저거다. 유효코가 뜨면은 저게 분명히 움직인다는 포착을 하고,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앞에는 감자 부분이 있어요. 감자를 했다가 이 회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움직임 포착을 봤을 때는 일정한 가격대를 붕괴시키지 않고 계속 누군가 매집하는 흔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수현이 효과에 의해서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원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주식을 사놓고 훗날 보면은 이 주식이 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다. 김수현의 레모나를 얘기할 것이다. 그때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즉 역공을 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김수현의 레모나를 보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겠죠. 그때 던져주는 겁니다. 즉 가장 화려한 이슈가 나왔을 때 손을 터는 거예요. 매도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김수현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방송 시점이 한 3,000원, 4,000원 정도, 3,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의견, 뭐 그냥 가져가 보시죠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대로 간 것 같아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부분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그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됐다. 10,000원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방천지에서 얘기가 나오죠. 뭐 여기서 김수현이가 레모나 때문에 이 회사가 영업실. 그러나 저희는 뭐 이미 많은 사람이 호재를 알아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작전은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매수 홀딩 사인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중립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 지금이 이제 중립이죠. 다 털고 나갔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이건 최근에 방송했던 건데 2015년 6월 5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6월,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발생했던 겁니다. 아프리카 TV는 다른 건 보진 않았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가격적인 측면만 봤습니다. 가격적인 측면. 2만 원 초반이었을 때 제가 이 아프리카 TV를 분석하면서 19,800만 원께 좀 버티시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주식은 일정한 가격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의외로 이런 종목은 쉽게 파는 종목이 아니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프리카 TV는 그때 당시에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2,000원, 3,000원 정도 됐었죠. 22,000원, 3,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 얼마인가요? 한 3만 원, 4만 원까지는 4만 원대까지는 올라갔었죠. 거의 5만 원 금방까지 육박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8, 90% 수익은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의 이슈를 무시하세요. 대부분 펀더멘탈 먼저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여러분들이 독점을 계속 봐오셔야겠지만 펀더멘탈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한화의 일존 분식회계라든지 여러 분식회계들이 계속 1년에 대기업들이나 뭐 상장사의 큰 회사들 하나씩은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놀란다는 거는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서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과거에 계속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했다면은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죠. 펀더멘탈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오답이었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 계속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정답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예요. 그럼 바로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순당인데요. 국순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순당이 여기서 보시면 방송 시점에서부터 바로 직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오가피인가요? 백수호 사건이 나서 급락을 맞죠. 그 튀어 올라올 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악재를 극복한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그 백수호 사건 때문에 국순당이 빠졌지만은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백수호 사건이 났던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사인은 분석했던 부분은 바로 백수호가 나온 그 자리, 그 가격이 형성됐던 그 자리가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이 주식은 상승 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점에서 상승을 시도를 해죠. 시도를 해서 꽤 많이 10,000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국순당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수상 그러니까 보유 또는 극복해냈기 때문에 악재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10,000원 선까지 볼 수 있는 약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신다면은 S-오일이 되겠습니다. S-오일 화학주는 제가 2011년도죠. 201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LG화학이 50만 원일 때 LG화학이 10만 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유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유가가 급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S-오일도 반등이 나갔던 거면 유가의 반등입니다. 유가가 60불 정도 가는 반등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40불 중반에서부터 60불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에요.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유가 상태만 정확히 보고 있었어도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서 60불을 갔을 때가 반등의 끝자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S-오일도 당시에 방송할 때는 지금 방송을 해드릴 때 상태가 요것이 4만 원에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지금 상승식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승식마다 분할 매도다. 이건 롱포지션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S-오일. 왜 그러냐면 유가가 60불을 찍고 58불, 57불 쪽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얘가 계속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가가 흐름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포착하게 하는 게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의 차트가 나올 텐데요. 유가를 보시면 60불 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죠. 60불에서 꺾여 내려가는 부분에서부터 잠시 후에 S-오일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먼저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오일주, 정유주들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있느냐? 지금 다들 보시는 게 유가의 흐름을 60불대에서 치고 40불대에서 48불, 5, 6불에서 60불 부분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자리는 30불대가 맞습니다. 37, 8불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밀리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화학주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죠. 영업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 화학주들의 가격이 실적이 악화될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펀더멘털이 어쩌다 저쩌다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미래의 가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격.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올라갈 것이냐. 1년 후에 이 종목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면 매수인 거고요. 하락할 것이다면 매도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미래적인 측면의 계산법이 아니라 과거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 났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요. 10조 원 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년에도 얘가 10조 원 할까요? 만약에 6조 원 하시면 어떻게 될래요? 그럼 떨어질 건데요, 1년 후에. 근데 뭐하러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오일이나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텐데요. 그럼 현재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S-오일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제가 강력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011년에 강력 매도 들어갔고. 그래서 계속 중립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 S-오일도 그때 당시로 본다면은 상당폭, 반등은 좀 나왔죠. 반등은 나왔지만 8만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끝자락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반등을 줬다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죠? 하락을 해서 지금은 꽤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주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떤 실적이나 국제적인 유가의 상태, 펀더멘탈적인 걸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오일은 2015년 4월 달에 올 4월 달이죠. 올 4월 달이면은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했던 주가가 지금은 약 64,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 반등시 매도 사인을 드린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2015년 3월 달이죠. 올 3월 달에 방송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현대제철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 시청자분은 12만 7천 원 거의 고점에 매수가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추가 하락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종목을 잘 보실 때 또 하나 보실 때 이런 대형주들은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은 같은 지수대를 먼저 보세요.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서
이 파동을 치는 부분에서 지수하고 쭉 그려놓고 20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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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선이 계속 있죠. 그때마다 가격을 보세요. 이게 빠졌다 올라갔다 빠지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점이 내려오기 있다. 첫 번째 2,000하고 두 번째 2,000일 때 앞에는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다 하면 이 종목은 급락 종목입니다.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이 2011년도에 지수 2200일 때 보시면 12만 원대예요. 12만 원, 13만 원대거든요. 그때가 2011년이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2200입니다. 근데 올 4월 달이죠. 불과 두 달 전에 2180을 갔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고점하고는 3, 4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신저가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나 투자자들이 볼 때 지금 지수는 2000입니다. 2011년도에도 2000이 있었고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5년 동안 지수는 내려갔다 올라와서 2000선 라인을 유지한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10만원, 13, 4만원대. 2012년도에는 10만원에서 11만원대. 한 10% 떨어지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9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8만원대로 떨어지고요. 작년에는 7만원대로 떨어져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2011년도 2000일 때는 13만원. 2012년에 2000일 때는 10만원. 2, 3만원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000일 때는 9만원, 8만원. 또 1, 2만원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작년에 2000일 때는 7만원대에서 8만원 정도. 그러니까 보시면 고점이 12에서 13에서 10, 9, 8, 7 이렇게 떨어졌죠. 지수는 2000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수는 2000선이에요. 이렇게. 근데 13, 12, 13, 10, 9, 8, 7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급락이라는 얘기예요. 급락. 근데 이 종목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낙폭 과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예요. 낙폭 과대입니다. 낙폭 과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고 얼마가 낙폭 과대입니까? 10만원짜리 시계.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 벗어나면 낙폭 과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웬만한 대형주들은 5토막, 6토막이, 4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20% 갖고 낙폭 과대라면 나중에 이게 3토막 날 때까지는 전 재산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깡통 다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폭 과대라는 단어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써서 안 되는 말입니다. 밑창이 어딘 줄 알고 낙폭 과대라고 하면 막 낙폭 과대는 말은요. 써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때 그거라면 모를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때 낙폭 과대라는 말을 형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졌는데 낙폭 과대 샀는데 또 떨어지는데 이것도 낙폭과대예요? 그러면 10토막 날 때까지 계속 낙폭과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셔야 되겠나요? 그래서 낙폭과대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얼마가 낙폭과대냐. 판단을 해보신다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낙폭과대라면 그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기가 끝이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1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떨어져서 10만 원까지 떨어져서 낙폭 과대.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과대예요. 오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리턴에서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해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재미있는話는 또 떨어져요. 그러면 과연 그 자리가 낙폭 과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낙폭 과대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경계하십시오. 낙폭 과대라는 단어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는 적용이 되지만 또 떨어지면 그건 낙폭 과대가 아니라 잠시 쉬었다 또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라는 단어에 현혹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부로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현대제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의 제철주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중공업밖에 없어요. 중공업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제철주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공업이라는 것은 모두 쇳덩어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쇳덩어리로 만드는 중공업에서 뭐 포크레인 다 쇳덩어리죠. 무슨 뭐 정비, 뭐 장비, 뭐 중공업에 관련된 건 전부 쇠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중공업이 계속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요. 제철주는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제철주가 살고 나서 먼저 터닝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중공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철주가 먼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멘트주와 건설주하고의 연관성도 여기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로 띄우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선수주문 들어간 게 시멘트부터 먼저 확보하기 때문에 시멘트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시멘트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먼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설사의 영업이익보다 시멘트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6개월에서 1년 전에 먼저 순환됩니다.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은 제철주하고 중공업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중공업이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선박을 밀렸다 할 때는 다 뭐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선주문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제철, 철판을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량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주의 영업이익이 서서히 적자에서 터닝포인트 잡아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 부분에서 6개월 후에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보면 중공업들이 싹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는 게 중공업의 선행 코스는 제철입니다. 그런데 제철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중공업은 계속 미창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팁으로 드리는 건데 중공업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이 10만 원이 깨져 있죠. 9만 원대. 50만 원대 이거 9만 원 간다고 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5년 지나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해요. 지나간 얘기하면 뭐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미래 얘기예요. 2011년도를 봤을 때 미래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도 미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3, 4년 가면 또 가서 지난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미래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과거를 따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만 따지지 그걸 가지고 미래를 또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다시 팁으로 간다면은 제철주의 터닝포인트가 나와야 중공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나 포항, 포스코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포인트 자리들이 나오기 전에는 중공업은 죽어도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철주들이 철판을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어디다 팔아요? 중공업에다 파는 거거든요. 강판을 팔고 다 중공업 쪽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안 사고 대우중공업에서 안 사요, 철판을. 이 얘기는 뭐예요? 물건을 못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공업이. 그럼 당연히 제철주는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그럼 연관성을 놓고 보세요. 중공업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면 당연히 먼저 떨어졌던 게 가만히 보시면 제철주들이 먼저 떨어집니다. 제철주들이 먼저 하얀 곡선을 그려요. 포스코가 2007년도가 고점일 겁니다. 2007년도가 고점이고 2011년도에는 정고점을 넘지 못해요. 지수는 10% 올라갔지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서 제철주의 몰락을 먼저 예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포스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상대로 제철주들은 손 대면 안 된다. 그럼 제철주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공업이 자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철판을 판매를 못했다면은 저쪽 집이 사가는 입장, 철판을 사가는 중공업이 왜 안 사갈까? 제철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공업에서 제철을 안 사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중공업은 왜 안 사갈까? 장사가 안 되는데 물건을 사올 수는 없죠. 물건을 사다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 물건이 재고로 쌓이니까 제철을 사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먼저 떨어지는 지점은 제철 쪽에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거고 차후에 5, 6개월, 1년 후에는 중공업의 실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후에 이 부분을 지금은 하락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차후에는 반대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부터 먼저 잡아주냐? 제철 쪽에 터닝포인트가 나와야 중공업에 관심이 들어가는 거다. 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 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제철 쪽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먼저 판매가 되고 대금을 먼저 받은 거죠. 그죠? 대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받습니다. 그러면 중공업에서는 제철에서 물건을 사다가 만들어서 판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팔고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돈은 먼저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제철이 먼저 받는 거거든요. 제철에서 먼저 받고 물건을 넘기고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고 그러면 돈을 먼저 받은 쪽이 이쪽이죠. 제철 쪽이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업이익이 6개월에서 1년 전에 흑자 전환으로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공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순서, 꼬리를 물어 들어가는 순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대충 예측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회사가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이거에 집중하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요. 이미 게임이 거의 끝났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 회사가 뭐 한대. 아까 경남제약처럼 뭐 김수현의 레모나 다 알았어요. 예. 그러면 그 주가는 끝나는 거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0조 원 나왔냐? 아니면 6조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되는 거고. 갤럭시 S6 나왔다. 아웃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 시장 상황을 볼 때는 항상 앞날을 보시긴 한데 나름대로는 앞날을 보신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과거에 집착하는 뉴스에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의 최종 소비 단계는 바로 개인 투자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들었다 하는 건 대부분 어디서 들어요? 뉴스나 언론이나 TV나 광고입니다. 그럼 나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2014년 5월 달에 방송됐던 5월 24일인데 발생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때 당시 이 종목이 8, 9만 원 정도에 있었던 걸로 했는데 방송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8만 5천 원 선에서 매도 의견을 강력 매도 했더니 장세미 아나운서가 맨날 매도냐고. 제가 독점 나가면 무슨 말만 하면 매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TV 할 때인가요? 그래서 그때도 매도자가 하나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이번에는 이거 보유래니까 아프리카 TV 이건 보유래니까 왜 자꾸 매도라고 그래?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매도는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종목은 어차피 떨어질 건데 5% 10%에 연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삼성 엔지니어. 그때 당시에 8만 5천 원에 매도 의견을 드렸죠. 이 종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2만 원대까지. 지금 2만 원대일 거네. 네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은 거죠, 1년. 1년 좀 안 됐나요? 작년 초에 5월달, 작년 5월달이니까 1년 정도 됐네요. 작년 2014년도 5월 24일이니까 지금 1년하고도 한 2달 정도 지난 겁니다. 네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네토막이 뻔히 날 건데 뭘 이걸 갖고 8만 원에서 5% 뭐 이거 놓고 지지가 10% 놓고 보다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건데 뭐 이거 5% 10%에 연연합니까? 그 사이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시켰다면은 손실폭이 좀 나오셨더라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볼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신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뭐죠? 같은 지수대를 놓고 때 종목의 가격이 낮아지는지를 확인하라. 이 부분을 먼저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이 종목도 그런 형태의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하락을 계속해 나가는 종목군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셨다면 손실폭이 상당히 컸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4만원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 예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LG전자도 보시면은 LG전자 G4가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그게 꼭지예요.
이번에 갤럭시 S6, 삼성의 갤럭시 S6 나왔던 2015년 4월 10날이 꼭지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듯이 이런 그 신제품이 나오는 대기업에서 신제품, 제조업체에서 신제품이 형성이 됐다. 그 제품들이 기대 심리 때문에 거기까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반등이 준 거예요. 그것이 출시가 되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깨져내려가요.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 같은 거 있죠. 허니버터칩 같은 거는 뭐 출시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안 살잖아요. 입소문 타고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영향을 받아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니버터칩을 사시기 어렵다가 이제는 막 사기 쉽죠. 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 심리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의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갤럭시 S4나 아니면 G4, LG전자의 G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대 심리, 야! 갤럭시 S6가 나왔다. 뭐 하면 삼성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LG전자도 여기서 보면은 올라갑니다. G4가 나온다. 이게 생산량이 얼마다. 뭐 광고 대단히 많이 합니다. 광고 대단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죠. 기자들은 막 좋겠어요. 뭐 촉감이 좋다는 등, 뭐가 어쩌다는 등, 그리고 또 연예인들 몇 명 동원해서 연예인들한테 일부러 줍니다. 그럼 연예인들이 막 들고 다니고 TV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저기 G4야. 뭐 카메라 잘 찍힌 다음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광고 효과거든요. 근데 사실상 딱 판매가 시작되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야, 지퍼가 아주 좋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퍼 좋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LG전자 분들한테 죄송한데 LG전자 영업이익이 2억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장사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뭐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도 한국에 이제 핸드폰도 팔고 노트북도 팔고 다 합니다. 이제 국제 리딩 시장이 된 거거든요. 국제 마켓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회사들하고 서로 맞짱을 뜬다는 것은 상당폭 어려움이 계속 봉착하는 거죠.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를 보신다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4월 10날인가요? 올 4월 10날인가? 그 4월 달에 둘째 주인가 배우의 산다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 발 물러 서십시오라고 강력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물러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더 바짝 다가와 계신가요? 어느 쪽일까요? 승자는요, 한 수 뒤를 보는 겁니다. 패자는 지금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승자가 되신다는 것은 넓은 폭으로 눈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으로부터 반발자국 또는 한 발자국 정도 물러서서 시장을 보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우리 독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지금 이 몇몇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매도를 의견을 드렸던 종목과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바라보는 눈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배반을 주냐 안 주냐를 봤다는 겁니다. 즉 지수의 상태를 놓고 그 종목의 가격이 유지가 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매도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모든 정보에 의해서 이 주식이 하락할 거나 실적이 악화될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 훗날 그것이 사실로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뉴스의 최종 소비자는 개인 투자가입니다. 절대로 쟤네들이 앞으로 이게 안 좋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는 소리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에 90% 이상이 매수 사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매수 사인이에요. 지금 현재는. 150에서 110까지 떨어진다는데 계속 매수하라고 합니다.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거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배워야 산다에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종목은 자기 길이 이미 정해져서 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을까요? 저는 또 계속 독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잘 보고 여러분에게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가장 간단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철주 설명드렸죠. 제철주하고 중공업에서는 제철주가 먼저 터닝포인트 잡는 거다. 하락할 때는 모든 것은 제철주가 먼저 키를 갖고 있다. 중공업하고 제철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같은 지수대를 놓고 종목의 가격이 2000원을 5번 공격을 했죠. 12년도에도 2000이 있었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각각 2000입니다. 할 때 종목의 고점이 낮아지는지를 보십시오. 낮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급락의 형태다. 대신 이것이 수평, 최선, 그 수직,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힘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럴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낮아지는 종목을 아까 말씀드려도 낙폭과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마라. 끝에 가시면 급락으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라는 종목도 작년에 저희가 독점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그때 80만 원 정도 했었대죠. 80만 원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보다는 다음 카카오를 선택하십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를 선택할 게 되면 누구를 선택하냐? 저는 다음 카카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때 당시에 다음 카카오는 9만 원, 10만 원이었고요. 네이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78만 원, 75만 원. 근데 네이버가 지금 50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50만 원을 찍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신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거 50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력 매도 사인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그때 서진핑인가요? 중국 주석이 왔었어요. 거기 오기 한 2, 3주 전에 중국에서 라인이 전부 불통됐습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 뭐냐면 중국 시장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라인하고 다음 이 라인을 끊어놔가지고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이 있죠. 그죠? 카카오톡 하는 라인. 그 라인 밴드가 끊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시장은 없는 거예요.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의 많은 이 마켓에서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를 분석할 때는 저쪽 재팬 일본에 상장할 거다. 라인 재팬 하고 중국까지 계속 떠들어서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라인이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사용할 수 없는 사이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시장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줄어들었다면 예상 영업이익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건데 중국이 끊어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데 이게 끊겨나갔다. 그럼 분명히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영업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70만 원 평균 에버리 75만 원에서 10에서 15%를 빼보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50만 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 놓고 보고서 예상 영업이 이렇게 나올 거다. 중국의 라인이 하고 일본의 라인을 통해서 네이버는 뭐 80 간다, 90 간다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50이 먼저 올까요? 90이 먼저 올까요? 50이 먼저 올까요? 4개에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51만 원대를 봤을 겁니다. 그건 불과 1년 전에 예측된 거예요. 1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라인을 끊어버림으로써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경우 영업이익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 부분, 이 아주 작은 뉴스 한 부분을 인식해서 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들한테 보다 이 부분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중국에서 라인이 끊겼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본 부분이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건데, 이게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얼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이버는 절대로 중립의 입장이다. 차라리 다음 카카오로 가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그때 당시 10만원에서 17만원, 18만원까지 갔었죠. 네이버는 그로서 계속해서 50만원대로 떨어지는 치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장의 뉴스는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줬어요. 그걸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냐가 기준점이에요. 재무제표나 펀더멘털을 잘 이해하는 부분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작년에 1등을 했어도 올해 2등 그리고 3등 떨어지면은 그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실적입니다. 실적.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을 느끼시려면요, 작은 뉴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기업의 주력이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 중에 삼성전자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고급 스마트폰에서 중저가 폴드폰까지 생산을 다시 재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2013년도에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서 폴더폰까지 생산을 들었다. 이거는 뭐야? 소고기 팔던, 갤럭시라는 소고기만 팔던 한우 전문점이 돼지갈비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야, 싼. 이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떨어질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라니 삼성그룹 내에서는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돼지갈비라도 팔자. 그래야 종업원들 월급이라도 준다. 이 얘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삼성그룹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단체로 전부 휴가를 갔습니다. 연말에 연월차 휴가를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삼성그룹이 올 수 없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 연말에 24일인가 25일. 이 얘기는 뭐예요? 막대한 연월차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놀게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영업이익이 분명히 잘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네이버도 중국에서 라인이 끊기고 다음 카카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실적을 악화시킬 건 뻔한 건데 아무도 그 부분을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네이버가 대장주니까 1등주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오히려 1등주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산다. 지금 1등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현대중공업 1등주, 중공업 1등주 사라 그랬다가 다 죽었죠. 화학수의 1등주, LG화학 사라 그랬다가. 태양광의 1등주, OCI 사라 그랬다가. 자동차의 1등주, 현대자동차. 뭐가 살아남은 거 있나요?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둘 다 아웃됐고. 1등주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야 될 때가 있고요. 사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1등주들을 쫓아다니는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협공을 받고 엔저라든지 또 엔저 얘기 또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엔저의 영향권에서 자유를 취 못하거든요.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나라 빠지는 게 엔저 때문에 그래요. 엔저 지금 진행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11년대 74엔부터 지금 125엔, 6엔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엔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엔저는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120엔대에서 125엔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후폭풍을 예상 못했다. 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X입니다, X.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밥 먹고 뭐를 했냐는 겁니다. 분석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핵심 포인트로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오는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을 걸을 건 걸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주식하는 데 최급선무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지켜줘요.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만의 생존법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저 야전부는 제 나름대로의 생존법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생존법으로 저는 살아오고 있는 거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독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많은 종목들을 제 생존법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하고의 생각하고는 다르게서 음모론자의 대부로 돼 있지만 과연 그게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펀더멘탈이 시장이 전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뉴스가 과연 진실일까요? 시장은 진실과 거짓을 가격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짜라면 분명히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시장의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건 그 뒷면에 있는 진실과 거짓을 꾸미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외로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할 말은 되게 많아요. 막 한다면 저 한 몇 시간 떠듭니다. 옛날에도 공방하면은 한 2박 3일도 한 적이 있어요. 2007년도까지 2008년도 공개 방송을 하면 2박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한 적이 있어요. 72시간.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식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한테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발 물러서십시오. 여유로운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요.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잊고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본다면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야전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주저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얼마만큼 더 오래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기간 동안에 좋은 성과들을 올리셔서 최고의 투자자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종의 가장 지독한 놈 야전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